얼마 전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긴축 재정 속에서도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은 15조 원으로 대거 늘렸는데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대한민국 완전 망했어요 하는 밈도 화제를 모았잖아요. 심지어 입주 전에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건설사까지 나서는 상황인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세종이거든요. 여기가 한 줄기 빛 같았는데 최근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깨지면서 0.94명을 기록했죠.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혼인 대비 출산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로 결혼해도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 유일한 0명대라고 합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결혼마저 주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택 구매 능력을 나타내는 PIR이 2021년에 급상승했는데 그만큼 집을 사려면 더 오랜 시간 돈을 모아야 한다.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저출산이 다방면에서 세세히 다뤄야 하는 중대한 문제잖아요. 국토부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돈플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해 최저 1.6%의 금리를 지원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번 정책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그만큼 정부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대출 등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기혼 가구에 집중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이제는 결혼도 필요 없고 그냥 출산만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집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크게 세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먼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특공 자격을 주는 이른바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습니다.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지원 자격 소득 기준은 월 1,200만 원 이하가 되는데요. 연소득이 1억 4,400만 원인 고소득 가구도 출산만 하면 공공분양 특공 기회가 생깁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민간 분양은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되는데요. 연 1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되는데요.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자산은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고요. 연 3만 호 정도 공급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연 7만 호 정도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이것은 인허가 기준인데요. 매년 계획된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는 앞으로 2, 3년 뒤입니다. 두 번째로 최저 수준의 대출 금리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1%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가액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특례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에서 3.3%가 적용되는데요. 특례 금리는 5년간 유지되지만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한 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특례 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이하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원 대상인 주택보증금 기준이 수도권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례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에서 3%까지 4년간 적용되는데요.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1에서 3%포인트 저렴합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같이 전세자금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한 명당 0.2%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특례 금리는 최장 1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청약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에 페널티를 준다는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요. 이렇게 미혼이 더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게 됐던 이 정책도 이제는 개선됩니다. 우선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 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약 기회도 더 많아지는데요. 혼인을 하면 부부를 하나로 보는 면이 있어서 차라리 독립세대로 각각 청약을 하는 것이 기회 면에서 유리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됩니다. 부부 2인이 중복 당첨 시 신청을 유효 처리하여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 건데요. 더 파격적인 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청약의 룰을 완전히 깬 정책이죠. 이외에도 입주 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계약 후 결혼을 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에 2분의 1을 더해서 최대 3점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 배우자 4년이면 본인 청약 시 5년과 배우자 2년으로 10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돼서 앞으로는 2자녀부터도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이번 정책에 대해 출산을 계획하고 있던 가구에서는 환호를 표했지만 그만큼 기존 특공 물량의 일정 부분이 축소되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특히 이미 자녀가 있어서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는 분들은 저 같아도 이번 대책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우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이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뉴홈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전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역시 동일한 기조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 정부의 뉴홈과 전 정부의 신혼희망타운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이전 정부가 초기 1.3%의 고정금리를 특장점으로 내세운 주거 정책인데요. 초저리 대출이 가능한 대신 수익의 50%를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최근 8월 30일 이전에 입주한 분들은 1.3%의 금리가 적용됐는데요. 근데 갑자기 8월 30일 이후에 입주하는 6,000세대에게는 1.6%의 금리를 적용하겠다 통보를 한 겁니다. 최근에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면서 정책대출 금리도 함께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뉴홈은 올리지 않고 시니타만 금리를 인상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아무리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어도 무려 3년 전에 청약을 한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변동된 금리가 적용된다는 게 좀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계약일이 아닌 청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이타가 새 정부 들어서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는 하지만 또 서민을 위한 또 정책이었잖아요. 여야 싸움에 서민 등이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출산 장려 주거 정책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